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이란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할 뻔한 30대 여성입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이른바 사내 커플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입사를 하자마자 서로 첫눈에 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엔 서로 오며 가며 이따금씩 마주쳤기에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한 번은 회사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연찮게 남자친구와 제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그때는 술도 조금 마신 상태였고 행사 분위기 자체가 제법 편안한 분위기였기에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게 됐어요. 하지만 막상 다음 날부턴 다시 예전처럼 마주치면 눈인사나 나눌 정도였지. 뭐 딱히 친하게 지내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연락처만 가지고 있었지 문자 한번 주고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후로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출장으로 갔던 곳에서 제 기념품을 사왔다며 만나서 직접 주고 싶다고 그러더군요. 솔직히 지금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남자친구는 주말 점심임에도 불구하고 정장 차림에 꽃까지 한 다발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행사 때와는 달리 귀까지 빨개져서는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사실 제약회사라는 곳이 다른 기업들보다 분위기가 보수적인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사내 연애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지요. 또 주변에서들 사내 연애를 하다 헤어지기라도 하면 여자만 손해라며 같은 사무실에 있는 남자들은 남자가 아니라 도라르방 보듯 하라는 소리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기에 사내 연애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사귀자고 했을 땐 몇 번이나 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생각한 건지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에게 기회를 달라며 저에게 들이대더라고요. 솔직히 사내 연애 자체에 대해 걱정이 많았던 거지.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또다시 고백을 받았을 땐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수 없었네요. 이후로 저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해녀 사람들이 눈치라도 챌까봐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남자친구에게 정말 눈길 한 번도 제대로 주질 않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비밀스러운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떠난 2주년 기념여행에서 남자친구는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는 그 프로포즈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결정적인 건 남자친구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며 지켜본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했으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춘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저에게도 늘 다정다감하고 저희는 만나는 동안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으니 결혼 상대로는 딱이라고 생각했지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양쪽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전까지 양쪽 집안에 서로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만 드렸지 소개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제 입장만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기에 마뜩찮고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정이라도 들었다가 서로 헤어지기라도 하면 저희 둘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뵙는 일은 없이 명절이나 어른들 생신처럼 알면서 그냥 지나치긴 조금 껄끄러운 날들만 서로를 통해서 선물만 두세 차례 주고받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다던가 절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던가 그런 말을 해주었거든요. 전 그런 남자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막연히 어머님께서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계셨기도 했고요. 실제로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왔었는데요. 말이 인사지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차려주신 정말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밥상에 모여 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오고 간 이야기도 어머님께선 건강하시냐, 어머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한다, 내 딸을 귀하게 여겨달라와 같은
지극히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전부였고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나 남자친구나 서로에게 크게 부족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외모나 성격이야 측정 불가 항목이니까 제외하고 소위 결혼할 때 따지는 조건들만 얘기해 볼게요. 졸업한 대학도 비슷한 수준이었고 회사야 사내 커플이니 말할 것도 없지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도 3살 많고 사회생활도 먼저 시작했다 보니 저보다 연봉이 조금 높기는 했지만 몇백만 원 수준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재벌은 아니어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실 분들도 아니었고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셨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말이 나온 김에 다 해볼게요. 평범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란 저와 달리 남자친구의 사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사실을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듣게 되었습니다. 요새야 이혼 가정이 예전보다는 흔하다면 흔해졌고 제 주변에도 이른 결혼을 후회하고 다시 돌아온 지인들도 있었으니 이혼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두 분이서 무슨 일로 이혼을 하시게 된 건지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네요. 좋은 일도 아닌데 먼저 말해주지 않는 걸 제가 나서서 꼬치꼬치 묻기가 그렇더라고요. 다만 아버님에 대한 남자친구의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보아서는 아버님의 잘못으로 헤어지신 게 아닌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야. 남자친구가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니니까 이게 남자친구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참 안 됐다 정도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어머님께서 절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요. 이유가 뭐냐니 자기도 잘 모르겠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자기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서운해서 그러시는 것 같다나요. 순간 머리가 띵하고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당신 아들을 뺏어가는 것 같다 뭐 그런 건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던걸요? 어느새 예비 시댁에 도착했을 땐 차 안에서 들었던 말이 있어서인지 출발할 때보다 2배 이상 긴장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어머님 마음에 들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억울하네요. 그렇게 들어선 시댁에는 예상하지 못한 분도 계셨는데요. 그건 바로 시이모님이셨습니다. 앞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일찍이 이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2분이 이혼하신 후 남자친구는 어머님과 둘이 살게 되었는데 그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근처에 어머님의 언니분, 그러니까 이모님께서 살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모님 내외분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어머니도 이모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같이 울고 웃으며 가깝게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과 시이모님의 관계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자매 중 한 명이 곤란한 상황인데 다른 한 명이 모른 척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이모님을 오늘 뵐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솔직히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가뜩이나 어머님도 절 안 좋아하신다는 소리를 들은 마당에 이모님한테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니 부담감이 어마어마했지요. 이런 비교는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 달랐습니다. 저도 뭐 상다리 부러지는 밥상을 기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예 밥도 안 주실 줄은 몰랐지요.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너무 늦게 와서 어머님과 이모님이 먼저 식사를 하셨답니다. 당신들은 나이가 있어서 제때 식사를 안 먹으면 속이 아프시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지만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정오 12시 반이었습니다. 제가 서운할 만하지요. 그렇게 저희는 식탁이 아닌
거실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거실에 있는 소파가 3인용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더러 소파에 앉으라며 자기는 바닥에 가서 앉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과 이모님께서 남자친구에게 너는 배탈도 잘 나는 애가 왜 바닥에 앉냐며 당신들 중 한 분이 바닥에 앉겠다고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분위기상 제가 내려가 앉아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저도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저도 인사드리러 온다고 차려입느라 치마 차림이기도 했고 결국 남자친구가 어느 방에선가 간이 의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 모두 의자에 앉기는 했지만 기분이 정말 별로였지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에게 싫은 감정을 보이실 줄은 예상치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런 일로 파혼을 결심하게 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파혼을 결심하게 된 건 어머님과 이모님 두 분의 욕심 때문이에요. 특히 이모님의 욕심은 저로 하여금 이 집구석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모님께서는 그동안 말만 들었지 실물로는 처음 본다면서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은 너한테 말하지 말랬지만 자기가 이 말은 꼭 하셔야겠다면서 인사 순서부터가 아주 잘못되었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했어요. 그런데 이모님 말씀이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을 때는 어머님의 허락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랍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이 결혼은 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주시면 그때 장인장모 될 사람한테 제가 이 집 사위 될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예의라나요? 아니 그러면 저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남자친구는 뭐 저희 집에 통보를 하러 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웃는 얼굴로 이모님 저도 인사를 드리러 오는 거고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된 건 저희 집에 좋은 고기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께서 사위 될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남자친구도 좋다고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모님께서는 변명 같은 거 할 시간에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는 게 맞다면서 저더러 어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억울하고 속상해도 가만히 듣고 반성할 거리를 찾아서 반성을 하랍니다. 원래 처음에 예비 시댁에 가면 며느리감 기죽여 놓으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시부모님들이 계시다는 소리를 일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인지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했고 난처해하는 남자친구의 표정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래 기왕 잘 보이겠다고 마음먹은 거 꼭 참아보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모님은 그런 제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급기야는 혼수와 예단까지 당신이 들먹이시더군요. 저더러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길래 남자친구와 반반으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이야기가 된 부분이었고요. 저 때문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사정을 고려해 반반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께선 그러면 네 시어머니는 어쩔 셈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남자친구를 쳐다보며 그 문제는 조카분하고 직접 이야기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너한테 물었지 조카한테 물었냐며 어쩔 셈이냐고 다시 한번 호통치듯 물어보시더군요. 어머님께서는 됐다고 요새 어느 며느리가 시애미랑 같이 살길 좋아하겠냐면서 요샌 시자만 붙어도 짐짝 취급이란다고 아이고 소리를 연신 내시더군요. 솔직히 모시고 살 생각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모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지금도 남자친구랑 어머님은 따로 살고 있는데 결혼까지 하는 마당에 갑자기 합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무슨 앞뒤 다 잘라먹고 저만 나쁜 며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더 웃긴 건 제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모님께서 어머님께 넌 가만히 있으라면서 당신이 이 집 제일 큰 어른으로서 한마디 하시겠답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결혼을 하든 쌈을 싸먹든 당신은 저희가 할 도리만 제대로 하면 아무런 참견도 안 하실 거랍니다. 그러면서 집 문제는 저희 둘이 알아서 하고 시어머니를 안 모시고 사는 것도 알겠답니다. 대신 저희가 결혼하는 대로 어머님을 당신 집으로 데리고 가실 거래요. 나이든 어머님이 혼자서 사는 걸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다나요. 문제는 당신 집이 오래된 주택이라서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그 집을 손봐야 할 것 같다면서 그 비용을 저더러 내라더군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자친구가 그거 진짜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며 저한테 동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게 뭐가 괜찮은 생각이냐고 되받아쳤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분위기고 뭐고 그런 걸 신경 쓸 정신도 없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뭐가 괜찮냐고 그걸 내가 왜 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모님께선 저더러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저더러 맨손으로 시집 오려고 했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라고 대답했더니 반반이고 뭐고 그래서 예단을 안 한다는 거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이모님 집 리모델링 해드리는 게 예단은 아니지요라고 또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어머님께서 당신이나 이모님이나 다를 것이 없다며 이모님한테도 당신 대하듯이 하면 되는 거랍니다. 아니, 그러면 저한테는 어머님이 두 분이신 거나 마찬가지냐고. 솔직히 이때는요.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남자친구는 편도 안 들어주고 뭐 혼이 빠지는 기분이라서 되는 대로 말이 나갔어요. 어머님께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신 너는 아버님이 없지 않냐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나한테 뜯어내려고 그러시나 싶어서요. 그러자 하신다는 말씀이 한 4천만 원이면 그럭저럭 될 것 같답니다. 4천만 원이 네 집 똥개 이름도 아니고 당시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6천이었는데 서로 6천씩 들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예단으로 4천을 예상하겠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이모님이나 어머님한테는 대꾸도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주섬주섬 가방하고 옷을 챙기자 남자친구가 뭐 하냐고 묻길래 아니, 이 결혼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웃으면서 말했네요. 그냥 너 장가갈 때 쓰려고 모았다는 그 6천으로 이모님 댁이나 고쳐드리고 그게 좋겠다고요. 그러자 이모님께서는 저거 보라고 시댁이 아니라 지네 집에 먼저 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그리고 당신은 솔직히 돈이 아니라 제가 먼저 나서서 이모님, 저희가 어머님 모실게요. 뭐 그런 소리가 듣고 싶어서 한번 저를 시험해 본 거라나요?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가 뭔데 저를 시험을 해봅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아이고, 제가 원래 시험을 잘 보는 편인데 이번 시험은 너무 어려워서 기권하겠다며 한껏 빈정거리고 그 집구석을 나와버렸습니다.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속에서 정말이지 천불이 나더라고요. 뭐랄까,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달까요?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쫓아왔던지 뒤에서 헉헉거리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뭐하러 쫓아왔냐니까 이모님 성격이 원래 괄괄하시다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4천은 과하다며 2천만 하랍니다. 자기가 잘 말해주겠다나요. 그러면서 제 손목을 낚아채는데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이 미친 X라고 욕을 하곤 정강이를 발로 차버렸네요. 정강이를 맞으니까 아프긴 했는지 지 다리를 부여잡으며 휘청하는데 확 밀어버리곤 그대로 택시에 올라타 버렸지요. 2년 동안 누구보다 예쁜 사랑을 했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저질스럽게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택시 기사분께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다며 내릴 때는 눈물 닦고 내리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택시기사분께 제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정말 감사했다고 인사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가고 주말 내내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선 지도 티를 안 내더군요. 이게 벌써 3주 전 일이고 지금까지 서로 진짜 개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피곤하긴 해요. 신경이 쓰이지 왜 안 쓰이겠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심정으로 이직 준비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낮춰서 갈 건 아니니까요. 보란 듯이 더 좋은 곳으로 가서 한껏 비웃어 주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자마자 10월드 탈출해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제가 인정머리가 없고 이해심이 없는 건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 그딴 생각을 갖는 건지 싶네요.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된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지 가족인 신우만 가족이고 친정은 남이 되는 겁니까?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화가 나네요. 저는 올해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어린 시절에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시작되면서 잘 나가던 아버지 사업이 망해버리게 되었고 집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백방으로 빚을 갚기 위해 이 일, 저 일 다 하시면서 돈을 벌러 다니셨지만 도무지 그 상황을 타개할 좋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단칸방 이사 다니면서 전업주부였던 어머니도 시장에 나가 일을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될 때는 친척들 친가회가 할 것 없이 다 아버지한테 어떻게 콩고물 좀 뜯어내려고 친하게 지내고는 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꼬꾸라져 버리니 친척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등 돌려 외면하더군요. 어머니 어릴 적 친구분이 예전에 미국에 건너가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돈이나 벌어보지 않겠냐며 어머니를 초대했고 어머니는 어차피 미국에 가게 된 거 제 교육이라도 미국에서 시키고 싶다며 저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셨지요. 아버진 혼자 한국에 남아서 생활하시며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거의 10년을 넘게 이산가족 신세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잘 풀리게 되어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어느덧 한국에 남아있던 빚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랑 어머니는 다시 한국으로 금이환영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명문대의 학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다고 다행스럽게 취직도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결혼까지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서 사실 인맥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적에 유학생들이 몇 명 있기는 했지만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저는 거의 어울리지 못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면서 해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릴 적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고 연락이 닿아서 몇 명은 만나서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했지만 사실상 친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에 공백이 있어서 사실 제대로 친해질 기회도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직장 동료들하고는 어지간해서는 친구가 되기 힘들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알게 된 지인이라고 하는 게 더 가깝지. 마음에 있는 이야기 터놓고 할 만한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빈틈만 보여봐라 하면서 살쾡이 눈을 뜨고 어떻게 직장 내에서 밟고 올라가려는 분위기가 더 컸지요. 남편이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남편한테는 4살 어린 신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지요. 남편과 연애하던 당시에 사실 친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넋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남편이 제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솔직히 제가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던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나 했는데 하루는 저한테 신우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가 신우랑 친해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는 마음 써준다고 꺼낸 이야기라고 생각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썩 좋은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진지하게는 아니지만 결혼 이야기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신우올케 사이가 될 수도 있는데 신우랑 친구처럼 지내자는 게 솔직히 제 귀에는 여간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지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더러 신우와 친구처럼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지만 저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좋게 좋게 거절 아닌 거절을 하며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걸 제가 숫기가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약속 장소에 저에게는 말도 없이 신우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신우가 저랑 동갑이기는 한데
저랑은 정말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안 맞습니다. 신우는 외향적이고 겉보기에 화려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한 성격이거든요. 반대끼리 끌려서 친해지는 사람도 있다지만 신우 또한 솔직히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느낄 정도로 저랑 친해지는 데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말도 몇 마디 나누지 않았어요. 관심사도 전혀 다르고 멋내는 거 좋아하는 신우는 제가 멋내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는 흥미가 떨어진 듯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걸고 손톱만 다듬고 핸드폰 화면만 계속 보고 있었지요. 신우가 저를 무시한다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잘못된 행동이라거나 기분이 나쁘다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되었다 생각했지요. 신우가 남편처럼 나서서 저랑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거나 하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았는데 알아서 거리를 더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뒤로는 남편이 신우랑 같이 해서 몇 번 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신우도 딱히 관심이 없어 보였는지 의욕적으로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고 나오더라도 그냥 같이 밥만 먹고 간다 뿐이지 저랑 친해지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오빠랑 결혼할 여자라고 인사치레 정도만 해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리만 채워주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빠 부탁에 하는 수 없이 나와주는 모습이 우애가 좋아 보이기도 했고 이유 자체로만 두고 본다면 제가 친구가 없는 상황에 남편이 도와주려고 했던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질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이 사이가 좋아 보이니 그 부분에서 남편이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외국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면서 조금 힘들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배우자가 가정에도 충실한 그런 사람이면 싶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면서 크게 다툰 일도 없었고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했거든요. 저도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남편도 나이가 있었으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할 문제도 없이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에도 그렇다 할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해외에서 고생만 죽어라 하셨던 친정어머니가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회사가 끝나고 나서 밤에도 일을 나가시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친정에 들러서 어머니 보고 가는 일이 자주 있기는 했었지만 매일같이 가야 했던 것도 아니었고 다른 일도 아니고 친정어머니 일인데 남편도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출근해 있는데 점심때쯤에 남편이 밥솥에 밥이 왜 없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일터에서는 일한다고 정신 팔려서 연락 같은 거 거의 하는 사람도 아닌데 난데없이 회사에 있을 시간에 밥 타령을 하고 있으니 무슨 일인가 싶었지요. 어디 몸이라도 안 좋아서 일찍 퇴근했나 싶었는데 집에 왔느냐고 물어보니 따로 대답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회사가 야근이 자꾸 늦게 끝나는 일이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시간에 퇴근하기는 했지만 어머니 간병해주느라 친정에 들렀다 오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집에서 둘이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도 그냥 즉석밥에 반찬 정도 꺼내 먹는다였지 밥을 솔직히 미리 해놓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밥솥에 밥이 오래돼봐야 마르기나 하고 누린내가 나서 버리기만 하지 솔직히 낭비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유가 뭔가 싶었습니다만 대답이 없길래 난데없이 점심밥 타령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날은 퇴근을 하고 친정아버지가 일찍 들어오시게 되면서 어머니 보러 갈 필요가 없어 마침 그냥 퇴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부엌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라면을 끓여 먹은 게 그대로 어질러져 있고 설거지는 물론이고 물에 담궈져 있지도 않았어요. 소파도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점심시간에 집에 들러서 밥을 먹고 간 건가 했지요. 그러면 납솥에 밥이 왜 없냐고 물어봤던 게 설명이 되기도 했고 말입니다. 먹으면 먹고 가는 거지 집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고 갈 일인가 싶었고 일하느라 지치긴 했지만 그 정도 집안일 못할 것도 아니라서 사부작 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밤 9시가 돼서 퇴근을 해서 집에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다짜고짜 앞으로는 밥솥에 밥이 비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가 집에서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앞으로 집에 와서 점심을 먹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야근 없이 저녁에 일찍 퇴근할 것도 아닌데 밥솥에 밥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해서는 통보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신우가 점심때는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다는 겁니다. 난데없는 폭탄 선언에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니 신우가 직장을 구했는데 저녁에서 아침까지 일하는 직업이랍니다. 그리고 그 직장이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깝다더라고요. 본가에서 신우가 직장까지 오며 가며 하면 시간 낭비도 심하니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신우 상황은 알겠는데 그걸 왜 나한테 한마디도 상의 없이 결정하냐 했더니 가족 일인데다가 사정이 딱한데 그걸 제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일이냐고 되묻더군요. 저는 외동이라서 우애라는 걸 모른다고 이 정도는 오빠로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일이랍니다. 오빠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인 건 알겠는데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느냐 물으니 자기 결정이 곧 제 결정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하더군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떵떵 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어차피 우리 출근하고 나면 빈집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데 지내는 것도 아니고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신우가 지친 몸 이끌고 퇴근해서 푹 쉬다가 출근 전에 밥 한 끼 먹고 우리 퇴근하기 전에 신우는 다시 일하러 나가는 건데 마주칠 일도 없는데 문제될 게 있느냐고 하더군요. 자기가 신우가 이 집에서 더 편하게 지내자고 방 한 개를 따로 내주자는 것도 아니고 신우도 방 한 칸 차지해서 이 집이 내 집인 것 마냥 지내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느냐며 저한테 실망했다고? 아주 입에서 거품을 줄줄 흘리면서 신우 편을 드는 겁니다. 암만 신우가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머문다고 해도 제 물건도 있고 귀중품도 있고 한데 집안에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는 건 상상조차 가지 않고 거부감부터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갑자기 집이 어질러져 있고 라면 먹은 거 치워놓지도 않고 간 게 생각나서 혹시 그러면 오늘부터 신우가 머물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낮에 저에게 전화해서 밥솥에 왜 밥이 없냐고 물은 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한 거였지요. 지 동생이 출근하기 전에 푹 쉬다가 밥도 먹고 나가야 하는데 제가 감히 신우가 먹을 밥도 준비를 안 해놓고 있었으니 그게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냐 했더니 이미 남편이 신우한테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준 상황이었던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신우가 저희 집에서 출퇴근하는 걸 허락해준다고 해도 제가 신우가 먹을 밥까지 준비해줘야 하고 신우가 어질러 놓은 부엌이며 방이며 제가 치우라는 소리잖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기적이라면서 너무 너 혼자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 이제 가족이 된 신우가 지친 몸 이끌고 쉬다 간 흔적인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치워줄 수 있냐고 하는데 그 시간이면 저도 일하고 퇴근한 시간인데 저는 뭐 띵가띵가 놀다가 퇴근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원. 도대체 신우가 무슨 일을 하길래 그것도 20대 후반의 여자가 강남 근처에서 저녁에 출근해서 아침이 밝아 남들 출근할 시간에 퇴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든 일을 하길래 내가 신우가 퍼질러져 있던 뒷자리까지 치워놓고 살아야 되냐고 했어요.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신우 밥을 당신이 챙겨주고 신우가 어질러 놓은 뒷정리도 당신이 해준다고 해도 나는 신우가 나 없는 시간에 우리 집에 머무는 거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이 비어있는 시간에는 비어있게 그냥 두라고. 신우가 우리 집에 머물면서 월세로 한 달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지요.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으니 남편은 이제 아예 대놓고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를 거슬러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는 작은아버지며 고모며 다 자기 집에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가 친가 친척들 뒷바라지를 싹 다 해줬다고요.
시어머니가 아버지 형제자매들 너나 할 것 없이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저는 왜 못하는 거냐 한 소리 하더군요. 시대가 어느 땐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할 거면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했으니까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싶더라니까요. 하다 하다 안 되니 남편이 저보고 너무 배은망덕하다고까지 하더군요. 신우 때문에 제가 배은망덕 소리까지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도 반반 결혼을 했고 지금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누구한테 입었길래 배은망덕하다 하는 거냐 했더니 제가 친구 없다고 질질 짤 때 신우가 발벗고 나서서 제 친구가 되어주려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더군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제가 친구가 없다고 질질 짠 적도 없을 뿐더러 신우랑 친구가 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신우랑 친하게 지내라는 건 순전히 자기 욕심이었고 다 이러기 위해서 친구가 되라고 했던 거 아니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정작 친정어머니 아프신데 솔직히 남편이 가서 간병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길 바란 적도 없지만 서운한 점은 있었습니다. 좀 괜찮아지셨냐 같은 말 물어본 적 한 번도 없고 위중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쉬는 날에 찾아뵐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댁에는 엄마 밥이 그립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서 친정어머니 아픈 동안에는 처가에 한번 가자고 말한 적 없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가족의 돌이 운운하면서 신우가 우리 집 들어와서 지내는 건 되네요 어쩌네 하고 있으니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러면 신우가 쉬게 해줄 테니 나도 친정어머니 우리 집에 모시겠다 했습니다. 가족 좋은 게 뭐냐고. 친정어머니 몸 불편하시니? 신우가 집에 같이 머물면서 우리 엄마 간병도 해주고 우리 엄마도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실 테니 신우 점심때 되면 밥 챙겨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게 하게 해주면 신우가 우리 집에 점심 내내 있던 아예 방 한 칸 차지해서 눌러앉던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말하는 가족 좋은 거 아니겠냐고. 이러면 나도 불만 없고 당신도 불만 없으니 좋은 거 아니겠냐고 했지요. 그러니 저한테 네가 할 일을 왜 신우한테 시키려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애초에 신우 집에 들어오게 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남편은 저랑 상의할 생각 없었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을 때부터 신우랑은 이미 같이 지내는 것 말고는 다른 걸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는 걸요. 내로남불이라고. 자기 가족은 편의를 위해서 우리 집에 머무는 게 당연한 건데 내 가족은 몸이 안 좋은데도 우리 집에 머무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니 이걸 가지고 더 언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더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미국에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갈라서는 걸 많이 봐서 저도 연애는 길게 했지만 같이 살아보기 전까진 모른다는 생각에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받은 느낌은 여동생이랑은 결혼을 하면 안 되니까 여동생하고 같이 살아도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은 사람 찾아서 가짜로 결혼한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해줬어요. 안타깝다고. 사촌이라도 됐으면 다른 나라 가서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니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결혼은 못 할 거라고. 그러니 다음에 결혼할 사람은 신우랑 네 관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찾아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만 소중하고 배우자 가족은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이중인격자하고는 인생을 같이 할 생각 없다고요. 그나마 이제서라도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남편이 신우와 그런 사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빠라는 이유라고 해서 첫째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책임감을 배우자인 저도 똑같이 감내하게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우도 염치가 있었다면 오빠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배려랍시고 했을 때 스스로 거절했어야 했는데 지들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제가 그걸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 여길 거라 생각한 것도 문제지요. 이제 와서 잘못된 걸 알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 결정에 후회가 없게 잘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7년 차에 이제 4살 된 아이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 나이는 30 중반이에요. 남편과 백년해로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다 필요 없네요.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쯤 처음 서로를 알게 되었고 서로 취직을 하고 나서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애 몇 년 하다가 여타 다른 부부들처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하고는 별반 차이 없는 벌이에 평범한 직장 다니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 한 달 전까지 맞벌이 부부로 일했고 아이 태어나고부터는 전업주부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동갑이다 보니 가끔씩 어른스럽지 못한 부분을 볼 때가 많아요. 결혼했다고 해서 그 어른스럽지 못한 본성을 찍어누를 생각도 없었고 도가 지나치지 않는 한에서 항상 맞춰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남편한테는 나쁜 버릇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렇게 알고 지낸 지도 오래고 결혼 생활 한 지도 7년 차니 도합 10년을 넘게 함께 해왔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팔랑귀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주변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는 스타일이에요. 남들 다 하는 거 따라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유행이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한때는 등산이 유행했다가 또 자전거 타는 게 유행했다가 그리고 한때는 또 캠핑이 유행하기도 하고 남들 다 하는데 저희라고 안 할 수 있나요? 매일 저도 집에서 애만 보고 남편도 회사 나가서 일만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취미 생활은 삶의 활력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요. 일단 남들 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관심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베란다 구석에 박아둔 캠핑용 장비라든지 텐트며 자전거, 그 유행하는 취미 생활을 위해 구입은 하지만 실제로 쓰는 건 한두 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말고도 그런 집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저렇게 수셔박아만 두고 건드릴 생각이 없으면 중고장터에라도 팔아보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꼭 언젠가 쓰겠다, 언젠가 가겠다고 말만 해놓고는 손도 대지 않아 먼지만 수북합니다. 그래도 저런 것들은 참 양반이지요. 캠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가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데 쓰는 돈들은 저도 아깝다는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 장비 다 사놓고 단 한 번만 쓰고 두 번 다시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출한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저를 미치게 만드는 건 가끔씩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꽂혀서 어깃장을 부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거고 그랬다면 저도 허락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겠지만 어디서 뭐 하나를 보고 나서 아주 눈이 뒤집혀서 자기도 해야겠다 우겨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달래는데 아주 애를 먹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도 그렇게 유행하는 거에 눈이 돌아가서 속 썩인 적이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양가에서 돈을 비슷하게 지원받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외동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양가에서 받은 지원만으로도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혼수나 기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대부분의 돈이 고스란히 남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대출을 끼더라도 우리 돈까지 합해서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에다가 신혼집을 구하면 어떻겠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신혼집은 그냥 적당한 곳 구해서 살자고, 그리고 회사 사직서 내고 우리 여태 모아놓은 돈으로 6개월 정도 배낭여행을 다녀오자고요. 그때쯤 배낭여행이 유행이었거든요. 당시 남편이 여행 관련 서적도 많이 읽고 어디를 가보고 싶다고 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그 나라에 가보고 싶다. 나중에 꼭 가보자 하는 정도였지. 당장 멀쩡히 다니고 있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배낭여행을 가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다녀오면 누가 우리 취직은 공짜로 시켜준대냐. 배낭여행도 좋지만 조금 현실을 봤으면 좋겠다 남편을 어르고 달랬습니다. 말한다고 바로 들어먹는 사람도 아니고 배낭여행 가자는 소리 더 이상 안 나오게 될 때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배낭여행을 다녀온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에서는 우리를 다르게 볼 거다. 다녀오면 더 좋은 직장 취직은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오히려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개월 동안 배낭여행을 하면 둘이서 그 비용이 아무리 아꼈어도 5천만 원은 좋게 들지 않겠냐 했더니 너는 배낭여행이 무슨 호화 세계일주 생각하는 거냐고 하면서 현지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모자란 비용을 충당하고 하는 게 배낭여행의 진짜 묘미가 아니겠냐고. 그러면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추억도 많이 쌓지 않겠냐고 어깃장을 부리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데 제가 미쳤나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배낭여행을 하게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 그 뒤로도 계속 배낭여행의 배짜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 때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안 간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때 파혼 이야기까지도 꺼냈어요. 너랑 나랑은 가는 길이 다른 것 같다나요. 이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라고 견문을 넓히고자 함인데 왜 이해를 못 해주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남편 좀 말려달라고 울면서 부탁할 정도였어요. 정말 그때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한 건지 차라리 그때 파혼을 했으면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사놓고 손 한 번 안 대는 캠핑 장비 같은 여가용품은 정말 양반입니다. 돈만 날리고 거들떠도 안 보는 거 보면 속이 상하긴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의도 자체는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혹은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거라 생각하면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혼 초 때 일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엔가 남편이 아침에 깨워놨더니 출근 준비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다시 자고 있더라고요. 출근 안 할 거냐고 등 떠밀며 깨웠더니 휴가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휴가를 냈다고 하길래 월차라도 쓴 건 줄 알고 뭐 어디 몸이 안 좋냐 걱정을 했죠. 그랬더니 월차를 낸 게 아니고 자기 정기휴가를 써버렸다고 하네요. 하루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써버린 거죠. 여름에 같이 여행 가기로 한 건 어쩌고 제정신이냐고. 빨리 회사 출근해서 휴가 낸 거 취소하라고 아주 난리버거지를 쳤어요. 남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니 이해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출근해야 할 시간이 다 돼서 이야기 마무리 짓지 못하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고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내일은 회사에 가서 휴가 취소하고 오라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맙소사. 아직 결혼 안 한 지 친구들 불러다가 집을 아주 난장판에 만들어놨더군요. 신혼집 리모델링 할 때 꽤 큰 돈 들여서 만든 붙박이장을 뜯어내고 옷방으로 쓰던 방을 개조해서 뭐 집안에다가 무슨 바를 만든 데나 어쩐 데나 하면서 지들끼리 아주 신이 나서 두드려 받고 난리가 났어요. 제정신이냐고 옷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자기들끼리 필요한 거 다 만들어 놓고 냉장고도 어디서 구했는지 가져다 놓고는 이제 주말마다 술은 우리 집에 와서 마셔야겠다고 낄낄대고 있더라고요. 방 안에 보니까 주류백화점 쇼핑백이 보여서 열어보니 양주를 종류별로 한 20병 정도를 사왔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고 하니까 칵테일을 만들려면 술이 여러 종류가 필요해서 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다가 양주 산다고 100만 원을 넘게 쓴 영수증을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 빽 지르고 남편 친구들부터 다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실실대면서 있던 남편 친구들도 제가 소리 지르는 거 보니 이내에 겁을 먹고 눈치를 보면서 슬슬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남편한테는 하루라도 빨리 가서 이 술들 환불해오는 게 신상에 좋을 거라고 내일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이 술들이 아직 집에 있으면 보는 앞에서 술병 하나하나씩 다 깨부숴버릴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해놓은 꼴을 보고도 적반하장으로
왜 내가 내 돈 벌어서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느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 취미 생활을 못하게 했느냐고.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맨날 소주만 마시던 양반이 언제부터 양주에 취미가 붙었냐고 하니 이제는 자기도 어른이니까 맨날 소주만 마실 수 없지 않느냐면서 이것 좀 보라고 말하며 인터넷으로 뭘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동영상은 여자인 제가 딱 보기에도 남자가 눈 돌아갈 만한 취미 생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동영상 채널이더라고요. 어두컴컴한 방 안에 포인트 조명을 넣어서 정말 멋들어지게 영화에나 나올 법한 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양주를 한 잔씩 종류별로 리뷰해주거나 칵테일을 종류별로 어떻게 만드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채널이었어요. 그 채널이 잘못한 게 아니죠. 또 어쩌다 저런 거 몇 개 보고서는 눈이 획 돌아가서 자기도 저걸 집에다가 똑같이 만들겠다고 내게 상의도 없이 휴가까지 내고 집안 살림까지 때려부숴가며 저 몰래 이렇게 하는 남편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양주 마시는 게 자기 취미였다고 팔자에도 없는 취미 생활을 또 시작한 거죠. 아무튼 안 된다고. 이런 거 할 거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다가 술집을 차리려고 하냐 했더니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는 제가 주말에 브런치 먹자고 와플 기계랑 커피 머신 산 거랑 뭐가 다르냐며 따지고 들더라고요. 똑같은 건 또 뭐냐고. 제발 좀 제정신 차리라고. 와플이나 커피는 우리가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인데 집에 친구들 불러서 놀 생각에 집에다가 바를 만드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따지니 저도 같이 양주를 마시면 공동을 위한 지출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길래 너는 내가 술을 언제 마셨다고 양주 마시는 게 공동의 취미가 될 수 있겠냐고 하니 거품을 물며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아무튼 좋은 말로 할 때 친구들 다시 불러서 붙박이장도 다시 설치해놓고 집 난장판 만들어 놓은 거 다 치워놓고 이 값비싼 양주들도 다 환불해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휴가 다 써버린 걸 취소도 못해서 그렇게 그해 여름에는 어디 여행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때 그렇게 한번 크게 내지른 덕분인지 그 뒤에는 저런 허튼 짓은 따로 안 하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양주는 환불했는데 한 병은 꼭 자기가 마셔보고 싶었던 술이라면서 끝까지 환불을 안 했어요. 그러고선 한 잔 마시고 취향이 안 맞았는지 아직도 저희 집 장식장 구석에서 한 잔 먹은 그대로 모셔두고 있습니다. 입에도 맞지 않는 양주 가지고 집에 바를 만드네 어쩌네 해놓고서는 술은 역시 소주라면서 그 뒤로 양주를 입에도 댄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러는 와중에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겠다 하면서 자전거며 장비들 사는데 큰돈 들이고 그런 일은 있었지만 말 그대로 자전거 타는 게 건강을 위해라면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허락해줬어요. 정확하게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저희 가계부가 허락하는 한에서는 남편도 건강한 취미생활 즐길 수 있게 저도 물심양면 지원해줬습니다. 100만 원 넘게 들여 자전거 사줬건만 다리 아파서 일에 지장 준다고 몇 번 타다 말았고 또 캠핑 장비도 비슷한 돈 들여서 구매했건만 제가 야외에서 저한테 벌레가 달려들어서 무서워했는데 제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캠핑은 땡기지가 않는다고 하고는 그 이후로 따로 캠핑을 간 적은 없었지만요. 남들 다 하는데 돈 아깝다고 못하고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 현모양처라고 자부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 태어나면서부터는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돌보며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관리하고 가게 꾸리고 살림하고 그렇게 별 탈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책임감이 생긴 건지 어줍잖은 취미생활 이야기는 남들 다 하는 거 말고는 딱히 말을 먼저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일이네요. 주말 저녁에 술이 땡긴다는 남편을 위해서 이것저것 안주거리 할 만한 것들을 시키고 남편은 소주, 저는 무알콜 맥주에서 아이와 함께 같이 웃고 떠들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탁 트인 캠핑장 아니어도 집안일, 가족일 회사 이야기나 시사 문제 같이
이것저것 시시콜콜 대화를 나누는 것만도 즐겁더라고요. 그러다 대화가 아이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아이가 다 크면 우리 서로 각자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동안 크게 싸우거나 다툰 일도 없고 분위기 좋게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각자 살자고 하는 말에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 그 순간에는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아이가 다 크면 각자 살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눈물까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반응을 보더니 대수롭지 않은 척 웃으면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애가 다 크면 자기는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데 제가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서 제가 언제 시골에서 살기 싫다고 한 적이 있냐 물어보니 예전에 캠핑장 갔다가 보니 벌레도 무서워하는 것 같고 저번에 여행 갔을 때도 한적한 시골 동네 보고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고 한 자기 말에 제가 도시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데서는 별로 살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내가 다 크면 그때쯤에는 모아놓은 돈 가지고 한적하게 시골에 가서 텃밭 가꾸면서 채소도 직접 기른 걸로 먹고 당면말이 키워다가 그날그날 신선한 계란도 먹고 그게 바로 신선노름이 아니겠냐고 자기는 은퇴 후에는 꼭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시골 가서 살자고 해도 제가 거절했겠지만 그래도 저랑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제 의사 따위는 물어보지 않고 벌써 노후에 애 독립시키고 자기는 저랑도 떨어져서 혼자서 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속으로 저는 남편이 평소에 나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나?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바가지에 긁기는 했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각자 살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크게 뭐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부터 애가 이제 겨우 4살인데 벌써부터 각자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내다니 싶었습니다. 아이 태어나면서 맞벌이 그만두고 외벌이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일을 안 해서 자기가 번 돈을 가족을 위해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짧은 시간 동안 다 들었어요. 그러다 정신이 퍼뜩 들어서 아무리 애가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다지만 그게 지금 애 보는 앞에서 할 소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잠깐 충격 먹었다가 성질을 내고 있으니 그제서야 남편은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걸 깨닫고는 제가 시골이 싫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해본 말이라면서 둘러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피워가며 직접 음식 해먹고 그러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해본 소리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놈의 못된 팔랑귀가 화근이 된 거였어요. 시골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두 사람이 그냥 의지만으로 텃밭 가꾸면서 지낸다고 사라지겠나요? 당장 혼자서는 가스불도 제대로 못 붙이는 사람이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밥을 해먹고 살자니 정말 그게 지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생 우리 아들과 마누라 위해서 돈 갖다 바치면서 분골쇄신 열심히 살겠다고? 제 가까이로 달라붙어서는 장난식으로 아양을 다 떨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자기가 혼자서 돈 벌고 있다고 유세를 부리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정말 이제는 인내심의 마지막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사과한다고 옆에 와서 하는 말이 어차피 나중 가서 다 늙으면 내가 이렇게 말 안 해도 각자 살고 싶어질 거라고. 그게 무슨 엄청 재미있는 농담인 것 마냥 너스레를 떨면서 말하는데 아주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제 옆에서 아양 떨면서 헛소리하던 남편을 그 길로 냅다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바닥에 처참하게 나자빠진 남편은 쓰러진 채로 저를 올려다보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사과하는데 왜 때리냐고 아주 성질을 내더라고요. 성질 부려서 뭐 어쩔 거냐고 지금 당신 뭐하러 나랑 같이 살고 있냐고 그냥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보아하니 나랑 헤어지고 싶은가 본데 아이 때문에 애가 다 클 때까지 억지로 내 옆에 붙어서 살 필요 없다고 한마디 했어요. 어차피 애 크고 나서 헤어질 거면 그냥 지금 헤어지자고요. 월급이라고 얼마 벌어오는 거 가지고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한다고 유세 부리고 싶었나 본데 내가 일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냐고.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친정어머니께서 아이 돌봐줄 테니 복직하고 싶으면 복직하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말해줬고 먼저 있던 직장에서도 저한테 가끔씩 연락이 오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말해줬습니다.
너 없다고 애랑 내가 굶어 죽을 줄 아냐고. 당장 결혼할 때 배낭여행 안 가고 좋은 집 구해서 집값 오른 것만 가지고도 10년은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재산분할 똑같이 반씩 나눠줄 테니까. 애 다 클 때까지 오래 기다릴 것도 없고 그냥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꺼낸 저의 말에 남편은 손이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저도 매번 이런 식으로 남편이 뭐 하나에 꽂힐 때마다 계속 이렇게 시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쓸데없는 거에 꽂히면 제가 뜯어말려서 제정신 차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소비하는 감정이 감당 못할 만큼 커져버렸어요. 아무리 TV에서 본 시골 생활이 좋아 보였다 할지라도 배우자인 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미 미래에 이혼해서 각자 살 계획까지 세웠는데 앞으로는 또 뭘 보고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그 눈치 보면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겐 단호하게 이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딱 잘라 말했네요. 부랴부랴 며칠 뒤에 시어머니도 제게 연락해서 내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니 용서해달라고 하셨지만 철이 덜 들었다고 하기에 결코 저희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아야 할 이유가 또 있느냐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남편이 한 말이 농담이었다고 하더라도 언중유골이라고 자기 혼자 돈 버는데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한다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본심이 자기도 모르게 묻어나온 거 아니겠냐고. 지금은 애 때문에 같이 살아주는 거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게 있냐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도 제 말에 틀린 말 하나 없는 거 아시는지 아무 말도 못 하셨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 걱정에 이혼하라는 말만큼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 시어머니 설득에도 그냥 이혼 진행했습니다. 반반 결혼하기는 했지만 지금 집은 남편 말대로 배낭여행 다녀왔으면 사지도 못할 집이었으니 법원에서 청구하는 만큼만 남편 몫으로 해주기로 하고 제가 갖기로 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친정어머니께서 상주하시며 아이를 돌봐주셨고 저는 다시 취직을 할 수 있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양육권 또한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 주어야 했고요. 남편도 분명 행복할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쓸데없는 거 전부 다 해도 하지 말라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아니면 일찍부터 평생의 소원인 귀농을 준비해도 되겠네요. 무슨 일이 되었든 항상 도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을 또 만날 거라는 기대는 없지만 적어도 다음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아는지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